안녕하십니까. 두비즈 웨비나 진행을 맡은 첨단은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비즈 웨비나는 머신비전 렌즈의 기초 및 애플리케이션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화이스텍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머신비전 시스템은 이제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스마트 제조, 스마트 팩토리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지요.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반도체,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등등에서 머신비전 시스템은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머신비전 시스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품, 카메라, 렌즈, 그리고 조명, 케이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그 부품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들의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카메라, 렌즈, 조명 등등의 이제 사양 등을 선정하는 것은 가장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주제인 렌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용할 수 있는 머신비전 렌즈 옵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카메라도 그렇지만 렌즈는 더 많은데요. 이런 옵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전문가들의 힘이, 도움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이스텍과 이제 오늘 진행하는 웨비나는 이 머신비전 렌즈에 대해서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한 용어,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속 시원히 한번 파헤쳐보고 그 용어들에 대해서 그리고 용어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고, 그리고 또한 이제 렌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렌즈를 선정하는 방법, 올바른 렌즈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비즈는 화이스텍과 함께 머신비전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3부작으로 편성해서 웨비나를 진행하고 있지요. 지난 6월에 이제 1차 웨비나를 진행을 했는데, 첫 번째 웨비나는 이제 머신비전 카메라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머신비전 카메라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유튜브나 이제 두비즈 사이트를 이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웨비나 시청하시면서 머신비전 렌즈 및 머신비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화이스텍 전문가분들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웨비나 진행 중에 설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웨비나 종료 이후에 웨비나 참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해 주신 분들 중에서 제가 추첨을 통해서 준비한 경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화이스텍과 함께하는 웨비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머신비전 렌즈 기초 및 애플리케이션 선정 방법의 주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전반부는 머신비전 렌즈에 대한 이해, 각각의 용어들이 가리키는 내용들은 무엇이고 용어들의 이제 상관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화이스텍의 차현우 팀장님과 살펴볼 테고요. 후반부에는 머신비전 렌즈의 종류 그리고 선정 방법에 대해서 화이스텍의 정석찬 담당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비전 렌즈에 대한 이해, 즉 머신비전 렌즈의 용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화이스텍의 차현오 팀장님 제 옆자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화이스텍 기술영업부 팀장 차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화이스텍과 함께 두 번째 이제 웨비나 2탄 렌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차 웨비나 1탄에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때 한번 영상 한번 보셨습니까? 예, 잘 봤습니다. 네. 카메라에 대해서 아주 이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오늘은 이제 렌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렌즈도 카메라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렌즈는 눈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렌즈 업체들을 살펴보면은 예. 그 렌즈도 다양하다? 그러니까 카메라보다 더 그 렌즈의 종류가 엄청 다양한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네.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뭐예요? 렌즈 종류는 FOV라든지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카메라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택하기가 더 어렵고 이제 까다로울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가볍게 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팀장님과 함께 이제 머신 비전 렌즈에 대해서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이제 용어에 대해 살펴볼 텐데 이 용어들 간에도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죠. 예, 뭐 소개를 한번 해드릴 텐데 뭐 초점거리가 짧으면은 워킹도 짧아지고 뭐 초점거리가 길면은 워킹이 길어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배율에도 영향이 있고 심도에도 영향이 있고 예, 등등 이제 그런 용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각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예, 그러면 차현호 팀장님과 함께 이제 렌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렌즈 용어를 살펴보기 전에 이 광학계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광학계 전반적인 그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예,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준비해 주신 이제 장표를 쭉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장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상당히 이제 많은 용어들이 눈에 띕니다. 예, 뭐 제가 알고 있는 용어도 있고 모르고 있는 용어들도 있고 한데 오늘 요 용어들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 용어들 간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설명을 해주실 때 예, 주의 깊게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을 이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제 렌즈 광학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렌즈를 이해하려면 먼저 광학계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를 알아야 하는데요. 우선 카메라 끝단에서 물체까지 거리를 공간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물체에서 센서까지를 OI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은 렌즈 앞단에서 물체까지를 WD라고 표현하고 조명 앞단에서 물체까지 거리를 LW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점이 맞는 범위를 심도 DOF라고 하는데요. 이 DOF 관련된 내용은 뒷페이지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란색 박스 안에 이미지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보이는 영역을 FOV라고 합니다. 그 해당 개념은 렌즈뿐만 아니라 카메라, 조명 등을 함께 선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여러 제품의 스펙사항을 읽기 위해 기본이니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광학계에 구성된 부분들, 이미지를 보고 쭉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씩 주요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초점거리, 뭐 포컬 랭스라고 읽나요? 네. 네, 초점거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먼저 하겠습니다. 네. 초점거리는 그 센서에서 렌즈의 후축 주점까지의 거리를 말하고요. 이 초점거리는 앞장에서 설명드렸던 FOV, WD 사양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값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초점거리에 대한 다른 차이점은 다음 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초점거리가 길면 노란색 부분처럼 화각이 좁아지게 되는데요. 화각이 좁아짐에 따라 FOV는 작아지고 WD는 길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초점거리가 짧으면 화각이 넓어지면서 더 큰 FOV를 가지게 되고 WD는 짧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동일 WD 조건에서 6mm, 12mm, 25mm로 테스트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넓은 FOV, 초점거리가 길수록 좁은 FO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초점거리는 정해진 것이 아닌 계산을 통해 값을 구해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식은 WD의 센서 사이즈를 곱한 값을 FOV로 나누면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테스트한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카메라는 3.2메가, FOV는 61mm, WD는 215mm일 때 계산 공식을 도입하면 초점거리 25mm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초점거리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초점거리는 그 머신비전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초점거리를 애초에 이제 처음에 이제 설계를 할 때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그 렌즈마다 해당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당 렌즈마다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보통 기구적인 제약이나 WD, FOV를 확인하고
그거에 따른 계산을 해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초점거리를 살펴봤고, 그 다음은 이제 조리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개, 저도 조리개 딱 그 용어만 봤을 때는 렌즈에 이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조리개는 그 렌즈의 밝기를 나타내는 수체고요. 렌즈를 통해 받아들이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왼쪽 이미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해당 렌즈의 F값인데요. F값이 낮을 때 조리개를 개방한다는 의미이고 많은 빛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F값이 높을수록 조리개가 닫혀지기 때문에 어두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F 넘버 4, 6, 8에 대한 밝기 차이를 표현한 이미지고요. 보시는 자료와 같이 F값이 낮을수록 밝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렌즈가 밝을수록 심도는 낮아지게 되는데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왼쪽 이미지가 가장 밝은 반면 다른 이미지와 비교했을 때 심도가 가장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 용도에 맞게 조리개 값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네. 사용 용도,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맞게끔 조리개를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밝아야 그 물체 품질 검사나 이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 있지 않나요? 세 번째 이미지처럼 이렇게 어두우면, 예. 품질 검사를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리개는 그 심도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심도를 확보했을 때는 조명을 이용해서 밝기를 좀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리개에 이제 저렇게 어두울 때는 조명을 통해서 밝기 조절을 해가지고 그 원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제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초점거리 조리개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MOD입니다. MOD는 제가 처음 듣는 용어인데, MOD는 또 어떤 용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OD라는 용어는 포커스가 맞는 최소 거리를 MOD라고 표현하고요. MOD보다 짧은 거리에서는 초점이 맞지 않고, MOD 이후부터는 모든 부분이 초점이 맞는 렌즈의 특성이 있습니다. 사양을 보시면 그 MOD 150mm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150mm 이상부터는 모든 영역에 초점이 맞는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MOD 150mm 렌즈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왼쪽 이미지는 WD 130mm에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가 맞지 않고 나머지 250mm, 450mm에서는 포커스가 잘 맞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MOD에 대한 설명 들어봤고요. 그 MOD도 이제 그 렌즈의 사양에 다 표시가 돼요? 예, 보시는 그 전편지에 설명드렸듯이 기본적인 렌즈 스펙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MOD가 숫자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그 숫자를 어떻게 조절을 합니까? 조절을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을 기본적인 렌즈 스펙이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조절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다음 장표를 보면은 이게 이제 그 MOD 전후의 비교 이미지라고 했는데 150mm. 예.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정확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런데 WD가 250일 때에 MOD는 이제 150mm 그대로인 거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WD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MOD 150mm인 경우에는 150mm 이하에서는 포커스가 안 맞는다는 뜻이고요. 150mm 이상부터는 모든 영역이 포커스가 맞기 때문에 오른쪽 두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포커스가 잘 맞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WD를 조절을 해서 이제 그 이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MOD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입니다. 예, 마운트도 이제 사양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C 마운트, CS 마운트 등등등 여러 마운트가 있는데 그 마운트는 어떤 걸 또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내용은 마운트입니다. 렌즈를 고정하는 법을 말하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마운트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마운트별로 풀렌즈백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플랜지백은 마운트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센서까지의 거리를 뜻하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C마운트의 경우에는 17.516, F마운트의 경우에는 46.5 이렇게 규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마운트별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이미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이미지를 보시면 렌즈의 마운트에 따라 렌즈의 크기, 플랜지백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M마운트의 경우 플랜지백이 카메라 제조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렌즈와 카메라를 체결하는 경통 제작을 잘못하면 포커스가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학계 선정하는 데 있어 마운트의 종류, 플랜지백을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운트. 예. 어쨌든 카메라하고 이제 체결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카메라의 이 센서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이게 플랜지백이라는 개념인데요. 그 마운트에 시작되는 것부터 센서까지 거리, 네네. 그게 딱 일치해야지만 포커스가 맞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카메라에 따라서 이제 마운트를 어떤 마운트를 선택할지 카메라에 영향을 받는 겁니까? 예, 카메라 센서 사이즈에 맞게 렌즈도 같이 마운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카메라를 먼저 고려하고 네. 렌즈도 같이 그거에 맞는 스펙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렌즈를 먼저 선택하고 카메라를 선정을 하나요? 카메라를 선정하고 보통 그다음에 카메라를 먼저 선정을 선정을 하고 하고 그 다음에 렌즈를 그거에 선정합니다. 맞는 예, 맞습니다. 렌즈를 선정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마운트에 대해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곡입니다. 왜곡 가장 이제 뭐 왜곡 현상들을 뭐 오목하거나 이제 볼록하거나 이런 왜곡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왜곡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다음은 디스토션, 왜곡에 대한 내용이고요. 렌즈의 중심과 외곽의 굴절률 차이로 오목하고 볼록하게 보이는 현상을 뜻하고요. 왜곡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미지 가장자리 부분이 바깥으로 휘어지는 핀 쿠션, 이미지가 중앙으로 휘어지는 배럴 디스토션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렌즈에는 왜곡이 존재하는데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용서를 준비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이 왜곡을 나타내는 수치인데요. 보통 퍼센트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0에 가까울수록 왜곡률이 좋은 렌즈이고요. 오목한 왜곡은 음수, 볼록한 왜곡은 양수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왜곡 관련해서는 0에 가까울수록 왜곡이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럼 저가인 렌즈일수록 왜곡이 많나요? 정석찬들이 따로 뭐 설명을 드릴 텐데 네. CCTV 같은 경우는 대부분 렌즈가 왜곡이 많이 존재하고요. 뭐 매크로 렌즈나 텔레스틱 렌즈로 갈수록 왜곡이 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CCTV 렌즈는 왜곡이 있어도 크게 문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보통 CCTV 같은 경우는 뭐 무한과 함께 뭐 보안 쪽이라든지 그래서 그쪽에 많이 사용되고 외국에 뭐 제약이 없는 그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비전 이런 산업 현장에는 그런 왜곡이 많은 렌즈는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사용은 하는데 보통 대부분은 왜곡이 있으면은 검사하는 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매크로나 텔레스틱 렌즈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곡을 어떤 잡는 기술 같은 것도 따로 있지 않아요? 그 영상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매크로 렌즈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곡에 대해 살펴봤고 그 다음에는 비네팅이라는 용어인데 이거는 카메라 센서 사이즈하고 이제 연관이 있는 거네요. 예, 비네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보통 비네팅은 그 렌즈의 중앙보다 주변부의 광량이 부족해서 영상의 가장자리가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는 렌즈의 이미지 서클이 카메라의 센서 사이즈보다 작아서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이미지 양 끝이 잘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보시는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화인스택에서 테스트한 이미지고요. 왼쪽 이미지는 렌즈의 이미지 서클이 카메라 센서 사이즈보다 작아 양쪽 끝이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오른쪽 이미지는 카메라와 렌즈의 이미지 서클이 일치해서 양쪽 사이드 부분이 가려지지 않는 정상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걸 보면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렌즈를 잘못 선택한 겁니까? 왼쪽 이미지는?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카메라는 오메가 3분의 1인치고요. 그렇죠. 렌즈는 2분의 1인치를 썼기 때문에 그 양쪽 끝에 가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오른쪽의 이미지가 이제 정상적인 이미지라고 봤을 때 왼쪽의 이미지는 정상적인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예. 그러면 카메라를 잘못 선택한 건지 카메라에 체결한 렌즈를 잘못 선택을 한 건지 렌즈를 잘못 선택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어쨌든 렌즈를 잘못 선택하게 되면은 이런 이미지 이제 어쨌든 뭐 정상적인 이미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렌즈를 어떤 렌즈를 선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예. 예, 그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비네팅에 이어서 이제 광학 배율, 예, 배율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죠. 네. 광학 배율은 물체와 상의 크기와의 비율을 의미하고요. 실제 시료를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얼마나 확대 또는 넓게 볼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배율 계산 공식은 센서 사이즈에서 FOB를 나누면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는 이미지는 오메가 카메라에 0.5배, 1배, 1.5배 렌즈로 테스트한 이미지입니다. 동일 카메라에서 렌즈 배율 변경을 통해 FOB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는 이미지와 같이 광학 배율이 높을수록 FOB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렌즈를 조절해서 이제 광학 배율 자체를 조절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FOB 그러니까 그 애플리케이션에 맞게끔 FOB를 광학 배율을 조절하면서 FOB를 넓게도 할 수 있고 좁게도 할 수 있고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저게 그 선명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나요? 결국 배율을 올리게 되면 분해능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그러면 더 이제 그 어떻게 뭐 명확하게 볼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광학 배율을 어떨 때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배율 보통 시료에 따라서 네네. 시료를 얼마큼 확대해서 볼 것인지 분해능을 얼마나 볼 것인지 그거에 따라 좀 렌즈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용어는 NA입니다. NA. 예, NA라는 용어도 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데 NA라는 용어 어떤 용어인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NA라는 수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NA 값이란 렌즈가 빛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즉 NA 값은 렌즈의 구경 사이즈에 비례하는데요. 당연히 렌즈의 구경이 클수록 빛을 많이 수용해서 NA가 높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NA 값이 다른 렌즈를 가지고 비교 테스트한 이미지이고요. 동일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보시는 것과 같이 오른쪽 이미지가 더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 NA라는 이제 수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NA 값도 어떤 뭐 사양서 스펙에 좀 나와 표기가 되는 겁니까? 보통 사양서에 보시면은 그 NA 값이 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NA 값이 좀 높은 렌즈를 선택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그러면? 그 어플리케이션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NA 값이 높아지면은 밝아지는 이미지를 얻는 반면 심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상관관계가, 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DOF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도란 초점이 선명하게 맺혀지는 범위를 말하고 모든 렌즈에는 초점이 맞는 허용치가 존재합니다. 심도는 NA 조리개 값과 연관이 있는데요. 보시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NA가 크면 심도는 낮아지게 되고 NA가 작으면 심도는 늘어나게 됩니다. 보시는 자료는 DOF 타겟을 이용해서 테스트한 이미지입니다. 카메라는 0.3메가, 렌즈는 0.25배의 구성으로 테스트를 하였고요. 빨간 점선으로 표기한 2mm 구간이 그 초점이 맞는 구간입니다. 2mm를 벗어난 나머지 구간에서는 포커스가 무너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심도라는 부분도 어쨌든 그 머신 비전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렌즈를 알맞게 이제 최적으로 맞출 때 이 심도도 그거에 맞게끔 그 시료나 아니면 테스트하고자 하는 물체에 맞게끔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분해능입니다. 분해능이라는 용어 이제 많이 레졸루션이라고도 하는 예, 맞습니다. 분해능이라는 용어인데 이것도 많이 들어본 용어인데 예,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능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분해능이 좋으면
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고, 반면에 분해능이 좋지 않으면 상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겹쳐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해능 값이 다른 렌즈의 이미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쪽의 이미지를 보시면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선명하지 않고 렌즈가 상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으로 갈수록 선명하고 밝은 이미지를 통해 렌즈가 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해능 값을 구할 수 있는 계산 공식이 있는데요. 공식은 0.61에 파장을 곱한 후 NA를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0.61은 렌즈 해상력을 구하기 위한 고정된 상수값이고요. 결국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장대가 짧아야 하고 NA 값이 높아야 합니다. 다음은 1배 렌즈에 770나노의 조명을 사용했을 때와 550나노대의 조명을 사용했을 때의 분해능 값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파장대의 조명을 사용했을 때 분해능 값이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분해능, 렌즈에서의 분해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결국에 조명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네요? 예, 결국에는 파장대가 낮을수록 분해능 값을 좋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분해능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는, 결국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단파장대 조명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뭐 머신 비전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 그렇게 제한을 이제 하겠네요, 이제 화이스텍도. 보통 그렇게 하는데, 실효에 따라 뭐 조명을 화이트를 쓰는 경우도 있고 블루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해능이 좀 달라지긴 하네요. 예, 달라지게 됩니다. 네. 어쨌든 최고의 분해능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명을 제한을 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해능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MTF 차트입니다. 이 MTF 차트는 모든 렌즈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차트예요? 아니면 그렇게 뭐 구할 수 있는 공식에 의해서 이제 보통 MTF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청을 하면 이제 받을 수 예, 있는 요청을 하면 건가요?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MTF 차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TF 차트는 렌즈의 컨트라스트, 해상력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로축은 렌즈의 컨트라스트 값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렌즈의 중심부터 외곽까지의 길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면은 50 라인 페어, 100 라인 페어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라인 페어는 1mm 안에 흑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콘트라스트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Y축 콘트라스트는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대비를 의미하고요. 이 대비차를 잘 표현하는 렌즈가 성능이 좋은 렌즈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콘트라스트는 MTF 차트상에 퍼센티지로 나타내고, 이 퍼센티지가 높으면 대비차를 잘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오른쪽 예시와 같이 A 렌즈의 경우 대비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좋은 렌즈이고요. 반면에 B 렌즈 같은 경우에는 대비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콘트라스트가 낮은 렌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MTF 이제 고객사에서 제공하는 MTF 차트, 물론 다 모든 렌즈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이들이. 그럼 그 수치가 아까도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렌즈인 거네요, 결국에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MTF 차트는 어쨌든 렌즈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차트입니까? 어떻습니까? 렌즈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고객사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럼 어쨌든 MTF 차트를 받고 이제 그 차트를 이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긴 하겠네요. 보통 MTF 차트는 고객분들께서 좀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MTF 차트도 어떤 렌즈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라인 페어라는 용어인데요. 라인 페어라는 용어는 또 어떤 용어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앞서 말씀드렸던 라인 페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라인 페어는 1mm 안에 흑백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요. 오른쪽 보시는 이미지처럼 1mm 공간 내에 얼마나 많은 라인 페어가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왼쪽 MTF 차트를 보시면 상단에 50 라인페어, 50 라인페어는 흑백 50상, 100 라인페어는 흑백 100상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머신비전 렌즈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용어들. 근데 이제 고객에서도 뭐 이런 용어들을 다 알면 좋겠지만, 예. 솔직히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솔직히 많습니다. 수치로 봐야 되고 어떤 계산이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신비전 렌즈 이런 용어들은 뭐 지금 아까 설명해 주신 게 한 10개 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용어들은 알아야 된다 하는 용어 뭐 한두 개만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가장 많이 좀 접하는 게 초점거리, 뭐 심도, 분해능 이 정도는 렌즈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런 용어에 대한 이해는 하고 있으면 좋겠다. 예. 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이제 용어에 대해서 차현우 팀장님과 이제 말씀을 나눠봤는데, 예, 저도 뭐 일부는 아는 용어고 일부는 또 모르는 용어인데 오늘 그 용어들 전반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어쨌든 그 렌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스펙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펙에 나와 있는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들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다 아니면 혹은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거다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화이스텍의 차현우 팀장님과 함께 머신비전 렌즈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고 그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용어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관관계도 이제 짚으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차현우 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고 저희는 잠시 후에 정석찬 담당님과 함께 그렇다면 머신비전 렌즈는 어떤 종류가 있고 그런 것들을 선정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해가 쏙쏙 되는 깔끔한 설명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화이스텍과 함께하는 머신비전 렌즈 기초 및 애플리케이션 선정 방법이라는 주제의 웨비나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화이스텍의 정석찬 담당님과 함께 머신비전 렌즈 종류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에 함께해 주실 화이스텍의 정석찬 담당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화인색의 정석찬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업무를 주로 하세요? 네, 저는 지금 기술 영업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많이 만나시겠네요. 네, 되게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머신비전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카메라, 조명, 렌즈, 뭐 케이블 등등등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렌즈만 유독 그 종류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메이커들만 보더라도 너무 많은데 그럼 고객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죠. 네, 헷갈릴 수밖에 없고 이제 선정하기가 애매하고. 네, 맞습니다. 네.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고 네. 그렇죠. 그런 것들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시죠. 네, 제가 고객사분들께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어떤 렌즈를 쓰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 나서서 도와드리고 렌즈 선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문가의 역할이 그래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물론 카메라도 뭐 많기 때문에 그렇고 그 카메라를 선정해 놓은 카메라에 적합한 또 렌즈를 찾는데도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머신비전 렌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텐데, 장표를 보니까 가져오신 렌즈의 종류가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이 4가지 종류의 렌즈들이 보통 산업에서 주로 활용되는 렌즈인 거죠? 네, 우선 머신비전에서 사용되는 렌즈들은 되게 많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렌즈는 그 현재 산업군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렌즈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스마트 제조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뭐 반도체 이런 현장에서 사용되는 렌즈인 네, 맞습니다.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렌즈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네. 이 CCTV 렌즈. 뭐 이 CCTV 렌즈는 뭐 CCTV에서 사용하는 렌즈가 맞나요? 네. 네, 왜 CCTV라고 하냐면 네. 우선 저희가 보는 그 감시용으로 많이 쓰이는 렌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CCTV 렌즈라고 표현을 하는데 고정 초점 렌즈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CCTV 렌즈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CCTV 렌즈는 아까 이론 파트에서 설명했듯이 MOD를 벗어나게 되면 모든 영역에 초점이 맞는 무한광학계 렌즈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시용으로 우선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리개 조절과 배율 변경이 가능하고 넓은 범위의 FOB와 WD 조정이 가능한 점, 그리고 일단 저렴한 가격이 제일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진동에 취약하고 왜곡에 심한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ITS 분야의 자동차 번호 인식, 그 스마트 툴링, 그리고 물류 파츠에서는 바코드 리더기, 그다음에 라벨 검사, 박스 유무 검사 등이 있고요.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그 부품 유무 검사, 그리고 형상 검사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업계에서는 지금 알약 검사, 그리고 색상 검사에 사용되고요. 그리고 요새 최근에 저희가 스크린 골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그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그 볼 트래킹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되게 잘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도 머신 비전 카메라와 CCTV 렌즈들이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CCTV 렌즈라고 해서 이제 CCTV,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그 CCTV의 이제 감시용으로만 사용될 줄 알았는데 네, 다양하네요, 애플리케이션이. 네, 현장에서도 지금 사용된다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되게 네.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CCTV 렌즈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이 이제 매크로 렌즈인가요? 네, 다음은 네. 매크로 렌즈입니다. 예, 매크로 렌즈는 어떤 또 렌즈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매크로 렌즈는 그 근접 촬영에 적합하게 설계된 렌즈인데요. 그 CCTV 렌즈보다 렌즈 왜곡이 적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CCTV와는 다르게 특정 범위 내에서만 초점이 맞기 때문에 배율 사용이 좀 비교적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부분 매크로의 렌즈는 무한광학계 렌즈가 아닌 형태로 설계되기 때문에 카메라 위치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매크로 렌즈는 현재 디스플레이의 액정 및 패널 얼라이먼트, 반도체 산업의 PCB 부품 및 유무 검사의 얼라이먼트, 그리고 바이오 산업의 도포 검사 및 셀 검사, 그리고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그 2차 전지의 탭 유무 검사 및 외곽 검사 등이 있습니다. 네. 매크로 렌즈는 이 왜곡을 제어하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CCTV가 사용되는 분야뿐만 아니라 그 얼라이먼트 등 비교적 정밀 검사에도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CCTV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돼 있어요. 네. 그 매크로 렌즈, 그러니까 그 렌즈 제조업체들 보면은 그 CCTV 렌즈도 만들고 매크로 렌즈도 만들고 이제 뒤에 또 설명할 그런 텔레스트릭 렌즈도 만들고 이렇게 그 다양한 범용 렌즈들을 만드는 케이스들이 많은가요? 아니면 집중적으로 우리는 매크로 렌즈만 만들어, 뭐 이렇게 CCTV 렌즈만 만들어, 텔레스트릭 렌즈만 만들어 이런 케이스들이 많은가요? 제가 모든 제조사들의 렌즈를 다 본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렌즈 제조사들을 보면 CCTV 렌즈, 매크로 렌즈, 텔레센틱 렌즈 라인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갖추고 있어요? 네. 뭐 특별하게 뭐 특별한 차이점들이나 특별한 뭐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든 렌즈를 만들게 되면 그런 라인업을 갖추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그쪽 기술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알기는 어렵지만 일단 검사에서 다 두루두루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렌즈 제조사라면 그 라인업들은 다 들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CCTV 렌즈하고 이제 매크로 렌즈에 대한 설명을 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네, 그러면 제가 비교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왼쪽 이미지를 보시면 포컬 렌스 4.5mm의 CCTV 렌즈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이미지는 포컬 렌스 4mm의 매크로 렌즈로 촬영한 이미지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매크로 렌즈가 왜곡이 표현이 적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를 하나 들자면 그 스크린 골프장 요새 저희가 가면
그 스크린에 표현된 저희 모습이 왜곡되어 약간 볼록하게 보여지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도 CCTV 렌즈의 그 왜곡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굳이 스크린에 CCTV 렌즈를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뭐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사용한다면 매크로 렌즈를 사용해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스크린 골프 쪽에 그 영업을 한 적이 있는데 그 가격적인 측면이 우선 최우선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매크로 렌즈보다는 CCTV 렌즈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이 정도의 품질만 해도 괜찮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 같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텔레스트릭 렌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텔레센트릭 렌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텔레센트릭 렌즈는 광축의 평행한 빛을 받는 구조의 렌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도 내에서 배율 변화의 오차가 적고 치수 측정 및 높이 차이가 있는 시료 검사에 적합한 테스트입니다. 반면에 렌즈 사이즈가 좀 커지고 가격적으로 CCTV나 매크로 렌즈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입니다. 네, 화면 오른쪽 아래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 중간에 컨벤셔널 렌즈라고 해서 일반적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찰상을 했을 때 원근감이 표현이 되거든요. 하지만 텔레센트릭 렌즈는 원근감 없이 표현이 되기 때문에 치수 측정에 아주 특화된 렌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리케이션의 특화가 치수 측정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의 특화가 된 렌즈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어쨌든 화이스텍의 입장에서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그 애플리케이션에 적합한 렌즈를 어쨌든 맞춰서 네, 맞습니다. 추천을 하겠네요. 그죠? 네, 고객사분들은 우선은 가격이 저렴하기 좋기 때문에 저 CCTV 렌즈나 매크로 렌즈 쪽으로 접근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정밀 측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기 매크로 렌즈로는 측정이 좀 힘들기 때문에 저희는 좀 고객사분들께 렌즈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텔레센트릭 렌즈 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 편입니다. 네. 어떻게 성능 차이가 나는지 한번 CCTV 렌즈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죠. 네. 네, 이건 저희가 그 CCTV 렌즈와 텔레센트릭 렌즈의 비교 이미지를 한번 찰상을 해본 건데요. 왼쪽의 CCTV 렌즈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저기 화각의 시료의 측면이랑 안쪽 편이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오른쪽의 텔레센트릭 렌즈를 보면 원근감을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시료의 측면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밀한 치수 측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한눈으로 딱 봐도 어떤 게 정밀한지 이제 딱 확인이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네. 이 이미지를 선택을 네. 했습니다. 가격은 얼마나 차이나요? 이거는 나중에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는 한 2배 정도는 2배 정도? 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을 하느냐, 네. 어떤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거기에 적합한 렌즈를 이제 사용하는 게 네.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CCTV, 매크로 그리고 텔레스트릭까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줌 렌즈네요. 네, 줌 렌즈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줌 렌즈는 WD가 고정된 상태에서 배율 변경이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에 좀 적합한 렌즈입니다. 매뉴얼 줌 렌즈와 모터라이즈 줌 렌즈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매뉴얼 줌 렌즈의 경우 가변 배율 렌즈의 테스트가 필요한 연구소 쪽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직접 수동으로 배율 변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사용 환경들이 좀 제한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터라이즈 줌 렌즈의 경우 이미 반도체 웨이퍼 그리고 MLCC 등 양산 장비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줌렌즈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는 줌렌즈 이제 배율별 비교 이미지인데 어쨌든 배율이 높을수록 그죠? 더 좋은 이미지가 나온다는 얘기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인데요. 저기 보시는 것 같이 WD는 220mm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배율을 0.47배, 7배, 1배 이렇게 바꿔가면서 저희가 이미지를 찰상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또 궁금한 게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면은 뭐 C사, S사 이 렌즈에 대해서 렌즈 업체를 인수를 한다거나 렌즈에 대해서 직접 제조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유였어라고 보세요?
물론 제가 그분들의 목적을 정확하게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일단 카메라, 렌즈, 조명 이런 거를 통째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라고 어쨌든 생각합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원스톱으로 이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든 그 카메라에 맞는 렌즈를 그거에 최적인 렌즈를 이제 개발할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도 중요한 것 같고, 이제 화인스택처럼 각각의 이제 특성별로 각각의 특성들을 다 이해한 상황에서 거기서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고객 입장에서는 뭐 둘 다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업에서 제가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그 렌즈를 그쪽 어플리케이션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해달라고 하는 요구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렌즈들은 이미 양산을 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포인트도 많이 내려와 있고 그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에 맞게끔 커스터마이징 되는 니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머신비전 렌즈의 종류, 이제 많이 사용되는 렌즈 4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러한 렌즈도 이제 성능을 높이거나 할 때는 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필수적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액세서리 지금 2가지 정도 가져온 것 같은데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먼저 접사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기존에 가지고 있는 렌즈에서 장비의 설계치나 광학 사양이 변경될 때 적용할 수 있는 게 접사링입니다. 그 렌즈의 스펙상 배율보다 더 높은 배율을 사용하고자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파츠고요. 저기 영상을 한번 저희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네, 저 영상을 한번 보시면 접사링을 사용할 때 기존 이미지 센서에서 상이 맺히는 구간까지의 거리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WD가 짧아지고 화각은 좀 좁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접사링의 장점이라고 하면 0.01배 단위의 미세 비율까지 변경이 가능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실제 현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다만 배율은 올라가고 접사링은 짧아지기 때문에 그 WD가 짧아지기 때문에 공간상에서 이 부분이 꼭 사전 검토가 돼야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접사링을 사용하게 되면 이 렌즈의 성능에 저하가 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추천드리는 거는 배율 변경이 필요하면 우선 매크로 렌즈 사용을 먼저 좀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조금 힘들다 싶으면 CCTV 렌즈나 CCTV 렌즈에 접사링을 조합해서 이미지 테스트를 꼭 한번 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이 접사링이라는 액세서리는 모든 아까 이제 4가지 렌즈를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거기 그 렌즈에 다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좀 특정 렌즈 CCTV나 매크로 이런 데 사용되는 겁니까? 우선 텔레센트릭 그 렌즈 파츠에서는 조금 사용이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그 CCTV 렌즈나 매크로 렌즈 사용하는 업체에서는 문의가 되게 많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텔레스트릭보다는 그 렌즈들이 성능이 조금 낮기 때문에 그 성능을 좀 올리려고 사용하는 건가요? 맞아요. 그 확대를 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사용하거나 텔레센트릭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광축의 평행형 빛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접사링을 쓰게 되면 렌즈 성능이 저하가 좀 심하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기 PPT상에서 표시된 이미지는 저희 쪽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고요. 보시는 것과 같이 WD는 접사링을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으로 많이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미지상에 표시된 노란 색깔 보시면 지금 이미지 자체가 확대되어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접사링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리어 컨버터라는 액세서리인데 이건 또 어떤 때 사용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어 컨버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접사링과 마찬가지로 배율을 올릴 때 사용되는 파츠인데요.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 영상을 보시면 리어 컨버터 사용 시에도 역시 저기 렌즈 내부의 설계 구성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율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접사링과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접사링처럼 이 세세한 배율 0.01배 기준의 배율을 조정은 좀 힘들고 0.5배, 1배,
1.5배 등 큰 배율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접사링 어쨌든 기능은 비슷한 거잖아요. 네, 기능은 맞습니다. 비슷한데 접사링을 사용을 해야 될 때 그리고 리어 컨버터를 사용을 해야 될 때가 좀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그 설계 수치가 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문제가 안 된다면 접사링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리어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저 WD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광학계상 컨버터만 설치를 하는 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나요? 어쨌든 그 산업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뭐 렌즈를 굳이 바꾸지 않더라도 접사링이든 아니면 리어 컨버터든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아세들을 통해서 그 렌즈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거나 성능을 높였던 경우들. 네, 고객사 측에서 종종 저희 쪽으로 문의하는 내용인데요. 네, 물론 접사링을 사용하고 리어 컨버터를 사용하는 게 좋은 옵션은 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렌즈 성능을 저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변경하기 전에 테스트하는 것을 무조건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테스트한 값을 일단 제시를 하고 네. 차라리 뭐 다른 렌즈를 도입하는 게 낫다. 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네, 맞습니다. 하겠네요.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이미지 테스트까지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보시고 판별하시는 걸 저희는 좀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면 리어 컨버터를 이제 사용했을 때 이미지를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촬영해 본 이미지인데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WD는 420mm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 이미지상에서 표현된 원을 보시면 확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리어 컨버터 렌즈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접사링처럼 렌즈 성능 저하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테스트는 꼭 해보셔야 됩니다. 네. 어쨌든 접사링을 사용하든 리어 컨버터를 사용을 하든 렌즈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검토를 한다라는 거는 테스트를 해서 나오는 수치들을 보고 정확하게 이제 사용 여부를 판가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표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총 정리를 해준 내용인 거죠? 네, 제가 설명드린 렌즈들이 지금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고요. 설명을 못 드렸던 저희 현미경계 또 저희가 넣어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징하고 사용 목적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화이스텍의 정석찬 담당님과 함께 몇십미터 렌즈 종류 및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일목요연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여기서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오늘 이제 저번에는 이제 카메라, 오늘은 이제 렌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두 분을 통해 들어봤는데. 주제를 뭐 렌즈로 선정하게 된 배경이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두 번째 주제로 렌즈를 고른 이유가 렌즈 선정 하나가 그 검사 자체에서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정밀 치수 측정 검사에는 텔레센트릭 렌즈가 맞는 렌즈인데 고객사 측에서는 가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CCTV 렌즈나 매크로 렌즈로 사양을 잡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실제로 검사할 때 그 검사 자체가 페일이 나거나 추후에 광학계 자체를 전부 다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웹이나 저희 컨텐츠에 저희 이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넣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50mm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뭐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어떤 그 하드웨어 하나를 잘못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체적인 프로젝트 혹은 기대하는 효과를 이제 못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이제 제대로 이제 성공적으로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성공적으로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그 하나하나 이제 각각의 용어들 그리고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도는 고객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한 상황에서 네. 접근을 한다면 그만큼 이제 얻고자 하는 효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화이스텍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머신미저 렌즈 기초 및 애플리케이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용할 수 있는 머신비저 렌즈 옵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정 애플리케이션에 가장 적합한 렌즈를 선택하는 것은 고객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인데요. 이제 화이스텍과 같은 전문 기업들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화이스텍과 함께한 오늘 웨비나가 머신비전 렌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는 11월 화이스텍과 함께하는 웨비나 3탄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